내일부터 심야 영화 관람이 가능하고 늦은 밤 음식점에서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나흘째 2,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헬로윈 주말을 맞아 밤사이 이태원에는 8만여 명이 몰려 재확산 우려가 나옵니다. 화천대유가 주택사업 시행 요건인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증도 없이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자로 민간업자가 선정돼 놀랐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00만 원짜리 고가 시계를 중고거래하던 현장에서 구매자가 착용해본 뒤 그대로 달아났다 붙잡혔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스마트폰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에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4명이 차례로 스튜디오에 출연합니다. 오늘은 유승민 후보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내일부터 코로나 사태 이전의 생활로 가는 첫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역시 우리 국민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업종의 영업 제한 시간이 풀리고 인원 제한도 대폭 완화되면서 사람들 사이의 교류는 늘어나겠죠. 우리들은 이제 개인 스스로의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순간에 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윤경 기자. 네, 서울 홍대 앞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상으로만 봐도 정말 많은 시민들이 나와 계시군요. 반응들 어떻습니까?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루 앞두고 이곳 홍대 주변은 행인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은 코로나 이전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상인들도 손님이 늘어 영업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역 지침 완화를 반겼습니다. 12시 이후에도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조금 크다고 매출 차이가 엄청 심합니다. 하지만 나흘 연속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재확산 우려도 나옵니다.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앞으로 감염자가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좀 걱정? 정부는 완화된 방역 수칙 속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일상 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당이 24시간 문을 열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는 겁니까? 네, 내일 새벽 5시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심야 시간대 영화 관람과 회식 등이 가능해집니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이나 목욕장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서는 방역 패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 내일부터는 소비 쿠폰을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고 일부 스포츠 경기 입장료와 공연 티켓 가격도 할인됩니다. 홍대거리에서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네, 헬로윈 주말을 맞아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렸는데 특히 이태원에는 8만여 명이 찾아 새벽까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경찰의 제지에도 흩어지지 않는 등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어젯밤 이태원의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헬로윈 파티가 시작된 서울 이태원 거리. 오후 4시 한산하던 거리는 불과 2시간 만에 사람들로 꽉 찹니다. 소독하고자 QR코드 부탁드립니다. 어제 하루 이태원 방문객은 경찰 추산 8만여 명. 코로나19 방역으로 술집 등이 문을 닫은 밤 10시 이후에도 인파는 줄어들 줄 모릅니다. 길거리 사적 모임이라도 9명 이상이 모여선 안 되는 상황. 경찰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한둘이 아니고 거리 곳곳에선 술판이 벌어집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와중에 술에 취해 다친 사람도 나왔습니다. 자기가 머리 맞고 나서는 그다음에 손에 이렇게 아프다고 이런 건 들었거든요. 경찰은 헬로윈 당일인 오늘
시내 곳곳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방역 위반 단속에 나섭니다. TV조선 송민성입니다. 보신 것처럼 벌써부터 방역 긴장감이 풀려 내일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주말 효과가 사라지면서 나흘째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의 증가는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지어 있는 꽃가게들이 굳게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24일 처음 확진자가 나온 뒤 상인과 손님, 가족 등 4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이 꽃상가를 다음 달 7일까지 닫게 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사업장과 병원, 유치원과 교회 등 새 집단 감염이 이어져 신규 확진자는 2,061명, 나흘째 2,000명대입니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도 34% 늘었습니다. 내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되면 실내 활동이 많은 계절에 사적 모임과 접촉이 늘면서 확진자가 폭증할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도 하루 환자가 5,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인구 대비 80% 이상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최대 10,000명 수준까지 나올 것에 대비해 병상과 재택치료를 준비하고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으면 비상계획을 실시해 방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고3 남학생이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당국이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가운데 내일부터 12세에서 15세 청소년 접종이 시작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자로 민간 사업자가 선정돼 깜짝 놀랐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정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는데 정모 회계사가 공모 참여를 밀어붙여 가능했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입니다. 검찰은 주말에도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는데 조만간 김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5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성남의 뜰이 선정돼 깜짝 놀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또 자신은 민간 개발을 주장했는데 정모 회계사가 민간 합동개발 공모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다른 컨소시엄에는 대형 건설사 계열사까지 참여해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불리했던 상황. 하지만 정 회계사가 공모를 주도하면서 예상을 뒤엎고 민간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겁니다. 김 씨 입장에서는 대장동 사업에서 정 회계사가 핵심 역할임을 강조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주말에도 관계자 소환을 이어갔습니다.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정모 변호사와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기 사건 재판 얘기하면서 그걸로 사퇴 건의했다 이런 얘기하는 전혀. 사실이야? 우리 집사람 모르는데. 검찰은 보강 조사를 한 뒤 이르면 이번 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같은 도시개발 사업에 민간이 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선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화천대유는 이 등록증이 없는 상태로 2차례 참가했는데도 사업자로 선정되고 주택건설을 하겠다며 용지 공급 약속까지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이를 무자격 입찰의 근거로 보고 수익 환수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공모에 지원하며 제출한 사업 계획서입니다. 화천대유가 운영과 시행을 맡고 분양 예정 택지 중 아파트 4블록과 연립주택 1블록을 출자자가 직접 사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른 출자자들은 부동산 사업이 불가능한 은행이기 때문에 사실상 화천대유에 해당 택지 시행권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화천대유는 2017년 수의계약을 통해 택지 5개를 받아 수천억 원의 분양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는 입찰 참여 당시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했고 주택법상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업체에만 발급되는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증도 없었습니다. 국회의 해석 요청에 국토부는 주택사업 시행을 하려면 자본금과 인력 등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화천대유는 이듬해 2월에야 주택사업자 등록증을 확보했습니다. 야당에선 무자격 입찰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수익 환수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동은 화천대유를 위해서 주객이 전도된 사업입니다. 자격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몰아친 정황이 농후하죠. 배임 여부에 대한 수사, 부당이득 몰수에 나서야 할 이유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국회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은 비공개라고 답했고, 화천대유 측은 TV조선의 수차례 입장 표명 요청에도 확인해주거나 말할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오늘 화요일 소환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지난주 기각된 손 검사 구속영장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을 50번 넘게 언급하면서도 공모 증거는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착수 2달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조사에서 반전이 있을지 주원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지난주 공수처가 신청한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손 검사가 구치소에 나온 당일 소환 일정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 측에 11월 2일이 소환 마지노선이라며 더 빨리 나올 수 있으면 나오라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수사 착수 2달 만에 손 검사 조사는 이뤄지는 건데 소환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집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도 안 나왔던 손 검사를 구속영장 재청구권을 이용해 사실상 강제 구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공수처로서는 손 검사 조사로 반전을 노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구속영장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와 지시자를 모두 성명불상으로 적시했습니다. 반면 영장 곳곳에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을 50번 넘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작성자도 못 찾았는데 윗선 지시는 어떻게 밝히냐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공수처는 이번 주 고발 사주 관여 의혹을 받는 김웅 의원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권 여당 대선 후보의 공개 제안인 만큼 그 무게가 가볍지 않은데 야당은 물론 재정당국과의 충돌도 예상됩니다. 이 후보는 차기 정부 이름에 대해 이재명 정부로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GDP 대비 지원금 규모가 터무니없이 적었는데 국가 역량 부족이 아니라 재정 판단에 오류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되지 않겠느냐. 단순 계산으로 약 26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지난해와 올해 지원금을 모두 합한 규모와 비슷합니다. 연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충돌은 물론 재정당국과의 갈등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금권 선거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했고 정의당도 재난지원금은 집권 여당의 대선 전략이 될 수 없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집권 여당의 정책 유불리에 따라서 꽃감 빼먹듯 쓰는 꿀단지가 아닙니다. 이 후보는 집권 후 정부 명칭에 대해선 4기 민주정부보다는 이재명 정부라고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거론한 이재명 정권교체론에 대해선 권력교체인 점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재난대응용 로봇을 두 손으로 들어올려 넘어뜨린 것을 두고 로봇 학대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보건능력 테스트였는데 일부 언론이 넘어뜨리는 장면만 보여줬다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내일부터 나흘 동안 대선 경선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경선 막판 주말 각 후보들은 서로 다른 장소나 방법으로 국민과 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어떤 속내와 전략이 담긴 건지 박성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외부 공개 일정을 자제한 윤석열 후보는 유튜브를 통해 막판 지지 호소에 나섰습니다. 철진한 그 586에 지금 우리 사회에 맞지 않는 이런 이념, 지금 이 무너진 그 공정 상식 이런 것들을 회복해서 온라인 예능 방송에도 출연해 상대적으로 지지층이 엷은 MZ세대에 집중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국민의힘이 사랑하는 후보와 민주당이 좋아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드러났다며 홍준표 후보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습니다. 당사에서 회견을 연 홍 후보는 당원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대세가 굳어졌다며 본선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2030 세대 호남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본선에서 확실하게 이길 후보는 역시 저 홍준표뿐입니다. 윤 후보를 향해선 문재인 정권이 설치한 의혹의 시한폭탄을 주렁주렁 달고 있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대구에서 TK 당심 설득에 힘을 쏟았고 저는 그동안 고향분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서운한 감정 이제는 거두어 주시고 대장동 저격수로 인기를 끈 원희룡 후보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 백현동을 찾았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파헤칠 사람. 이 정권 네거티브와 정치 공작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사람. 국민의힘 본경선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모바일 당원 투표가, 3일과 4일엔 ARS 전화 투표가 진행됩니다. 국민 여론조사는 3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되고 5일 최종 본선 진출자가 확정됩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네, 요즘 중고거래가 활발한데 절도 행각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900만 원짜리 고가 시계를 중고거래하러 만났는데 구매자가 잠시 차보겠다며 착용하더니 그대로 달아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이 처음도 아니었는데요. 이 구매자는 비슷한 수법으로 고가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적 없는 새벽 서울 홍익대 정문 앞. 회색 옷의 남성이 빠르게 골목길을 달려갑니다. 뒤이어 또 다른 남성이 다급하게 쫓아가지만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20일 새벽 5시쯤 중고거래 현장에서 A씨가 고가 시계를 빼앗아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피해자 B씨가 900만 원짜리 고가 시계를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 700만 원 매물로 올린 건 2시 30분쯤. 얼마 뒤 A씨에게서 시계를 사겠다는 연락이 와 두 사람은 홍대 앞에서 만났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한번 차봐도 되냐며 시계를 건네받은 뒤 보증서까지 빼앗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갑자기 보증서를 챙기고 진짜 너무 한순간에 달아나 버려가지고. 피해자는 도주하는 남성을 400m가량 뒤쫓았지만 이곳 골목을 빠져나간 남성은 곧바로 행방을 감췄습니다. A씨는 이 사건 2시간 전 경기 고양시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고가의 중고 스마트폰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29일 서울 용산의 한 모텔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가 이미 처분한 시계와 스마트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어젯밤 대전에서 한 차량이 공원으로 돌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늦은 밤이라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다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컴컴한 공원에 갑자기 하얀색 승용차가 돌진합니다. 차량은 순식간에 벤치를 부수고 들어가 시설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대전 서구 보라매 공원으로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밤늦은 시각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30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취소 수준이고요. 혼자 타고 있었고. 담벼락 옆에 부서진 콘크리트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어제 낮 1시 2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은행 건물 2층에서 화장실 보수 공사를 하던 중 건축 폐기물이 골목길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60대 여성이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실험을 해가지고 옆으로 걸어가는 거는 봤으면 그게 그렇지는 않지. 어젯밤 9시 1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아파트 내부 52제곱미터를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주민 1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최근 직원 없는 무인 점포가 크게 늘었습니다. 편의점은 물론 카페, 공부방, 빨래방 등 그 업종도 다양한데 편한 부분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늦은 밤 사람 없이 영업하다 보니 방역 위반부터 도난과 음주 같은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웃과 갈등도 빚어집니다.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 생기는 각양각색 무인 점포. 일단 주인이 없으니까 눈치 같은 걸 안 봐도 되고 가격 같은 것도 훨씬 더 저렴하고. 그런데 밤이 되면 여기저기 불법 행위가 벌어집니다. 원주의 한 무인 카페.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335 손님이 모여 음료수를 마십니다. 마스크는 쓰지도 않은 상태. 바로 옆 다른 손님이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인 카페 역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착석이 금지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건 사고도 그치지 않는데 늦은 밤 지키는 사람이 없다 보니 도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주머니에 넣은 건 계산을 안 하네. 올 들어 경찰에 신고된 무인 점포 도난 사건은 1,604건으로 2년 전보다 8배 이상 늘었습니다. 다른 매장에서 산 음식을 가져와 먹고 코로나에도 무인 점포만 영업시간 제한이 없자 주변 상인까지 불만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밤 10시가 되면 식당이나 카페 등은 이렇게 불이 꺼지지만 자유업종으로 구분된 무인 카페는 이렇게 불이 환하게 켜져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무인 편의점은 1000여 곳. 무인 카페 등 식품 자판기 영업장 수는 38,500여 곳에 달하는데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방역 등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밖에 있습니다. 동일한 서비스에 있어서의 부분들이 무인 점포라고 예외로 가져가게 되면 그런 안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사각지대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늘어나는 무인 점포. 편하자고 만들었는데 문제가 더 생기는 건 아닌지.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입니다. 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열풍으로 관련 상품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죠. 급기야 관련 가상화폐까지 만들어졌고 상장가보다 27만 % 넘게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저작권자나 제작사와는 관련이 없는 코인입니다. 이런 유행성 코인 투자는 유의하라는 경고음이 나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가상화폐 시장에 등장한 스퀴드 게임 코인. 상장 일주일도 안 돼 2,700배 이상, 즉 27만 % 넘게 뛰었습니다. 개발자는 스퀴드 게임 코인이 다음 달에 열리는 온라인판 오징어 게임 프로젝트에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최근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악용한 사기와 악성 코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투자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이 코인의 백서에도 넷플릭스와 드라마 제작사 등과의 관계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기적인 거래 수요가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투자자분들은 비정상적인 가격 흐름에는 신중한 그런 이제 판단을 내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드라마나 유명 가수를 모방해서 만든 유행성 코인의 내재 가치는 불확실합니다. 지난해 8월 등장한 강아지를 테마로 한 시바 이누 코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지난 27일에는 BTS 팬클럽 아미를 연상시키는 가상화폐가 등장해 폭등했지만 BTS 소속사 측은 전혀 무관하며 초상권 침해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이 상생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말뿐인 상황을 계속 전해드렸는데 숙박 플랫폼 1위인 야놀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업주들과 소통에 나서겠다며 상생 의지를 내비쳤지만 업주들은 여전히 광고비 부담 압박을 호소합니다. 오히려 취소 수수료까지 업주에게 전가하려 한다는데 윤수영 기자가 그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서울 신촌의 한 모텔입니다. 숙박정보 어플인 야놀자에 광고비만 매달 100만 원씩 내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곳은 야놀자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만 주변 모텔을 검색해주는 추가 광고는 신청하지 않은 한 모텔입니다. 야놀자 검색 기능을 이용해 이곳을 찾아보니 14번째가 돼서야 이곳이 검색됩니다. 검색 결과를 상단에 노출시키려면 평균 130만 원의 추가 광고비를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놀자는 지난 국감 때 부당한 광고비와 수수료 부과에 대한 지적을 받고 상생 노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말씀 주신 거 고려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하지만 업주들과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없던 예약 취소 수수료까지 더 받아가려 한다는 게 업주들의 주장입니다. 업주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9.9%의 수수료를 업주들이 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소비자하고 우리를 연결해주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예 통행세처럼 취소를 해도 돈을 내야 해요. 무조건. 야놀자 측은 취소 수수료와 관련해 아직 업주들의 동의를 받는 단계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광고비 등 관련 업계 의견 수렴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같은 가격인데도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더 많은 세금, 약 10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세금 역차별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왜 그런 것인지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산차와 수입차 중 어떤 차를 구입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낼 것 같은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입차가 더 많이 낼 것 같아요. 왜요? 아무래도 운반세도 있을 것 같고. 수입차가 더 많을 것 같은데?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6천여만 원짜리 차 구입 시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를 비교하면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100만 원 이상 더 냅니다. 국산차의 경우 제조 원가에 영업 마진이나 판매 관리비 등까지 포함된 공장도 가격이 과세 기준이고 수입차의 경우 수입 신고 원가에만 기준을 두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민들 예상과 달리 국산차 구매 소비자가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겁니다. 무려 국산차 구매자가 외국산 수입차 구매자보다 개별 소비세를 약 40% 더 내고 있습니다. 반면 호주의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수입 차량의 경우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캐나다도 연료 소비 등급에 따라 수입차에 최대 3,000 캐나다 달러를 더 매깁니다. 관련 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금 정책과 이 개별 소비세 같은 세제 정책을 두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개별 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말 발의된 가운데 다음 달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국제 공급망 위기에 전 세계가 초비상입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컨테이너를 내리지 못한 배들이 바다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가 하면 부쩍 뛴 채소값의 햄버거에는 양상추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성장률은 예상에 못 미치면서 경기 침체에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S공포가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김주영 기자가 지구촌 물류대란과 인플레 공포에 맞췄습니다. 미국 LA 앞바다. 수십 척의 컨테이너선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77척가량의 배에 28조 원 상당의 물품이 실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하역은 기약이 없습니다. Containers are sitting on port for an average of 6 days compared to 2 days wait in more normal times.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망은 회복되지 않으면서 물류 대란이 전 세계에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럴당 국제 유가의 $100 초과 전망까지 나오고 국제 천연가스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에너지값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The high inflation which we are seeing right now is really driven by the main driver is an increase in energy prices. 실제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4%로 1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중국의 최근 생산자 물가 지수도 10.7% 상승해 역대 최고로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한파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상추, 한우 등 밥상 물가가 치솟고 기름값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 10월 물가는 9년 만에 3%를 넘길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3%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경제 성장률까지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올해 3분기 성장률은 연율 2%, 중국도 5%가 깨진 4.9%를 기록해 모두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우리나라도 3분기 0.3%에 그쳐 연간 목표치인 4%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경기 회복이 되더라도 너무 더딘 슬로플레이션의 우려가 짙어지면서 S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기 회복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럽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오늘 밤 각국 정상들과 공급망 비상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코로나 회복기에 불거진 물류 대란과 에너지 위기가 지구촌 경제를 인플레의 공포로 매섭게 덮치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짧은 시간 마주했습니다. 2, 3분 정도의 깜짝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교황의 방북 의사 소식을 전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의영 외교장관은 어제 중국 외교부장에 이어 오늘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종전선언에 대해 언급할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하기 직전 대기실에서 한미 정상이 마주했습니다. 2, 3분가량 선체로 이뤄진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교황의 방북 의사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알렸습니다. 오셔서 또 교황님도 만나고 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답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한반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백악관과 교황청 발표를 감안하면 교황의 방북과 종전선언에 대한 청와대의 절실함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에 이어 미국과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된 정의용 장관도 종전선언 논의에 집중할 걸로 예상됩니다.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대주교는 교황의 방북은 북한 반응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있고 또 그쪽에 접촉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어요. 양쪽의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문 대통령은 G20 공식 일정을 마친 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을 위해 영국 글래스고로 떠납니다. 10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만큼 종전선언 지지 호소에 정상외교를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로마에서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민의힘 당원 투표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을 차례로 초대해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후보들 일정에 따라 순서를 조율했다는 점 거듭 말씀드립니다. 원희룡, 홍준표 후보에 이어 오늘은 유승민 후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당장 내일이 당원 투표 시작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유승민 후보가 막판 저력을 보인다, 아니다. 다소 주춤한다. 이런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데 본인 스스로 체감하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그 27일 날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홍준표, 윤석열 저 세 사람이 30, 25, 20.6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20을 넘어서 제가 그 스피드로 보면 민심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저는 민심에서는 따라잡을 자신이 있습니다. 토론이 거듭될수록 제가 이제 좀 약한 부분이 당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출마 선언하고 난 다음에 주로 영남 쪽으로 그 당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쪽에 가서 영남의 그 우리 당원들한테 왜 유승민이 돼야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왜 정권 교체 가능하냐, 그걸 최대한 호소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제가 대구에서 기자회견 하고 올라오는 길입니다. 예. 유승민이라는 정치인 하면 중도 확장 가능성이 가장 많고 또 경제 전문가, 이런 아주 좋은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당내 지지율에서는 약하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평가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한테 씌워진 프레임 때문이죠. 프레임 때문이다. 예, 제가 대구 경북 출신이고 거기서 태어나고 학교 다니고 정치도 거기서 했는데 대구 경북이 그동안 제가 제일 고전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한테 이 덮어 씌워진 뭐 배신이라는 그 프레임 때문인데 그거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말 정권 교체를 원하시면 중도 확장성이 없으면 본선에서 못 이긴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네 분의 후보가 일경 3검인데 세 분이 이제 검사 출신이고 네. 제가 경제 출신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경제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그런 그 경력이나 이런 게 수도권이나 중도층이나 청년층한테는 굉장히 확장성이 있는 거다. 네. 이재명 후보를 잡으려면 중도 확장성 없이는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다. 그 점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선 경쟁면 봐달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문제는 본선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제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 당원들한테 굉장히 호소를 많이 했고 네. 저는 그분들도 지금 윤석열, 홍준표 후보를 두고 이 두 후보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저한테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아직 아무도 투표 안 했거든요. 네. 내일부터 투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서 마음만 우리 당원들만 마음만 잡아주시면 네. 제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이어가 보죠. 네. 당내에서 유승민에 대한 오해 하나 꼽으신다면 예. 그게 딱 그겁니다. 네. 그 배신이라는 건데요. 배신. 저는 그 프레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22년째 정치해 오면서 제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헌법기관으로서 누구보다도 저는 정치라는 게 뭡니까?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충실하게 해왔고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개혁보수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수가 정말 경제 안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더 깨끗하고 개혁적이고 또 우리 헌법 가치도 자유와 평등, 공정과 정의, 인권, 법치 이런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보수가 이렇게 넓게 제대로 지키자. 이거를 제가 가장 주장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수의 제가 배신이 아니라 백신이라고 정말 보수의 예방주사를 제가 주장하는 대로 일찍 맞았다면 저는 이렇게 정권 뺏기고 이런 일 없었을 거다 확신을 합니다. 진행이 되어 온 TV 토론을 보면 특히 국방이라든가 예. 경제 분야 정책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께서 다른 후보를 아주 송곳처럼 지적하는 부분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러면은 유승민 후보의 대표 상품은 도대체 뭐냐? 예. 오늘 나오셨으니까 핵심 공약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인재 대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지만 저는 다음 대통령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디지털 혁신 인재를 100만 명을 양병을 하겠다. 옛날에 율곡 2의 10만 양병론 같이 그거를 주장하는 이유가 우리가 혁신 인재만 길러놓으면 경제가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의 해법이 제일 문제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국정 운영의 큰 틀은 경제를 성장시키면 거기에서 일자리 소득 세금이 나오고 그걸로 저는 희망을 줘가지고 인구위기 문제,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저절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30년째 추락하고 있는 우리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일을 꼭 하겠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과거와 달리 지금은 경제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60%가 넘고 복지나 분배를 원하시는 분들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경제 성장이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성장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거는 저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개혁이나 노동개혁이나 과학기술개혁 이게 저희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네. 공통된 질문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어제도 홍준표 후보께 질문 드렸는데 지금 당내 경선 중에 신경절이 후보들 간에 정말 치열합니다. 이제 최종 후보가 되신다면 원팀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아우르실 생각이세요? 저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뭐 우리 지지자들 폭행을 하고 윤 후보하고 홍 후보가 서로 25가지 막말 시리즈로 서로 공격을 하고 이런 걸 보고 제가 정말 피장파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끝나고 나면 승자는 화끈하게 포용하고 패자는 진 사람은 깨끗하게 승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2007년에 친이 친박으로 그 이후에 당이 분열된 이유가 승복은 했는데 포용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번에
승자는 제가 이기면 모든 후보 캠프 사람들을 동등하게 다 이렇게 포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지면 저는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단일화 가능성은 0%. 0%. 예, 그거는 홍준표 부책에서 만든 마타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승민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역사를 새로 쓰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누가 잘 사는 나라, 누가 강한 대한민국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준비된 후보라고 확신을 하고 저는 도덕성, 토론, 정책에서 이재명 후보를 압도할 자신이 있습니다. 정말 정권 교체를 원하신다면 저 유승민을 다시 봐주시고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제가 꼭 여러분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로야구 막내 구단 KT가 창단 8년 만에 정규리그 첫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시리즈에 직행했습니다. KT와 삼성이 똑같은 승률로 1위를 하면서 오늘 단일리그 사상 처음으로 1위 결정전이 펼쳐졌는데요. KT의 선발 쿠에바스가 초인적인 역투를 펼쳤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12,000명이 들어선 삼성 라이온즈 파크. 프로야구 첫 1위 결정전답게 코로나19 시국 후 가장 많은 관중이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경기 내용도 팬들의 기대에 힘껏 부응했습니다. 쿠에바스, 원태인 두 선발 투수들의 역투가 펼쳐진 가운데 팽팽했던 영의 균형은 6회가 되면서 깨졌습니다. 6회 초 삼성 오선진의 송구 실책으로 KT가 기회를 잡았고 강백호의 적시타로 선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6이닝 1실점 호투에도 아쉬움을 삼킨 원태인은 덕아웃 의자를 치며 분을 삼켰습니다. 반면 쿠에바스는 더욱 힘을 냈습니다. 이틀 휴식 후 등판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호투를 펼치며 7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KT는 9회 구자욱의 안타성 타구를 베테랑 이루수 박경수가 그림 같은 수비로 낚아채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KT의 1대0 승리, 1군 무대 진입 7시즌 만에 창단 첫 정규리그 우승 쾌거로 선수들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마지막에 놓치면 너무 억울하고 제 자신이 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좀 창피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KT가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 가운데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은 내일 두산과 키움의 와일드카드로 포문을 엽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저녁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현재 경기 북부와 서울, 인천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로 점차 확대가 되겠는데요. 비구름대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서 비가 내리는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로 짧겠고 밤사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이 동반되는 곳이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내일은 미세먼지에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경기 남부, 충청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고 그 밖에 곳곳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때가 있겠습니다.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1도로 출발해 낮에는 16도 선에 머물겠고 광주 20도, 대구 21도, 부산 22도로 남부지방은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중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몇 시간 뒤 내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곧 볼 날이 머지 않았어요. K-팝 아티스트는 오프라인 공연에 나서고 수도권 학생들도 매일 등교를 준비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상 회복의 순간이지만 아쉽게도 단계적이란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현재로선 코로나를 없앤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해방감에 취하기엔 여전히 이르다는 것이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같은 개인 방역은 이제 우리 생활 속에 한 몸처럼 녹아야 하고 백신 접종과 PCR 음성을 확인하는 번거로운 일상도 병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코로나라는 적을 이미 아는 국민들이기에 또 한 번의 시험대가 두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